안녕하세요. 공감 김민우입니다. 오늘부터 4번에 걸쳐서 작곡가의 삶과 음악이라는 주제로 살펴볼 텐데요. 먼저 강사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김은성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교수님 우리가 앞으로 4번에 걸쳐서 작곡가의 삶과 음악이라는 주제로 다뤄볼 텐데 첫 시간 주제가 뭘까요? 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요한 세바스찬 바흐에 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바흐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그러면 작곡가의 삶과 음악이라는 이 큰 제목을 통해서 교수님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 요약을 좀 해주시죠. 네, 우리가 작곡가에 관해서 공부를 할 때 보통 작품이나 음악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세종대왕 그러면 우리는 세종대왕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모르고요. 한글밖에 모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근데 세종대왕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거를 공부해 보는 것도 한편의 중요한 공부가 될 것이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사실 한 사람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작곡가는 비극적인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 말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요. 우리의 삶이 그렇듯이 어떨 때는 기쁜 시기가 있는 거고 어떤 시기는 절망의 시기가 있습니다. 삶 전체가 비극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작품이 그 사람의 어떤 시기에 만들어진 곡인지 작곡가의 삶과 연관지어서 곡을 이해하면 작품에 대한 해석과 연주에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4명의 작곡가 바흐, 핸델, 모차르트, 멘델스존의 삶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교수님 말씀대로 저희는 어떤 작곡가라고 하면 그 작곡가가 남긴 곡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근데 정말 작곡가의 노래나 곡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그 노래의 생애가 담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번 시간들이 참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첫 번째 작곡가인 요한 세바스찬 바흐 그 삶의 생애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바흐라고 하면 사실 음악의 아버지라고 저희에게는 많이 네, 알려져 있는데 맞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바흐의 우선 정확한 이름은 요한 세바스찬 바흐입니다. 바흐는 1685년 독일 아이젠아흐에서 태어났습니다. 바흐의 가문은 200여 년간에 걸쳐서 뛰어난 음악가들을 많이 배출한 음악가 집안이었습니다. 바흐는 사실 외로운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요. 바흐가 10살 되던 해에 엄마가 돌아가셨고요. 엄마가 돌아가신 지 8달 만에 아빠도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된 바흐는 큰 형인 요한 크리스티안 바흐의 집으로 가서 살게 됩니다. 당시 큰 형인 바흐는 오르도르프라는 도시의 유명한 음악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바흐는 형에게 음악을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오래지 않아서 형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동생 요한 세바스찬 바흐를 양육하기 어렵겠다고 판단하고 바흐를 멀리 르네부르크라는 동네로 보냅니다. 르네부르크에는 미카엘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소년합창단에 보내진 것입니다. 소년합창단이 되면 모든 숙식이 제공되고요. 그래서 거기서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가족과 떨어진 어린 바흐는 소년합창단에서 합창음악을 배우면서 홀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네. 특별히 바흐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앞서 저도 언급을 했지만 음악의 아버지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화려하고 금수저 같은 네. 어린 시절 그런 삶을 살았을 것 같은데 이야기를 듣고 보면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외롭고 불우한 맞습니다. 어린 시절로 시작을 한 것 같은데 그런 순탄치 않던 유년기를 보내고 언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바흐가 음악가의 길을 가기 시작하나요? 네, 바흐는 어린 시절에는 계속 혼자 있었고요. 독립할 수 있게 되었던 18세에 원래 이제 본인이 살았던 고향이죠. 고향 동네로 내려와서 직장을 구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음악가의 길을 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바흐는 자신이 태어난 도시인 아이젠아흐와 멀지 않은 아른슈타트라는 동네로 와서 처음으로 이제 교회의 오르간 주자가 되게 됩니다. 이때에는 이제 아무래도 교회의 오르간 주자로 있었기 때문에 오르간 음악이 많이 작곡되게 되는 것이죠. 네. 이 시기에 바흐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유럽에서 아주 유명한 작곡가가 있었는데 이름은 디트리히 북스테우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북스테우데는 바흐가 살고 있었던 아른슈타트에서 아주 먼 르벡이라는 동네의 마리아 교회의 오르가니스트였는데요. 당대의 음악가들은 북스테우데의 음악을 모두 듣고 싶어 했고 그래서 다 르벡을 방문하기도 했었습니다. 청년 바흐도 북스테우데를 너무나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봉직하던 아른슈타트 교회에서 4주간의 휴가를 얻게 되는데요. 네. 바흐는 북스테우데를 만나러 르벡이라는 도시까지 450km라는 게 이제 와닿지 않는데요. 걸어서 일주일이 걸리는 거리라고 해요. 그 거리를 일주일 동안 걸어서 북스테우데를 만나러 갔다고 합니다. 바흐는 북스테우데의 음악에 빠진 나머지 휴가 4주가 지나고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왔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바흐의 오르간 음악인 토카타와 푸가 라단조라는 곡이 이 즈음에 작곡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즉 북스테우데의 음악에 푹 빠져있던 시기에 작곡된 작품이기 때문에 북스테우데의 음악적인 요소가 많이 보이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흐는 르벡에서 이제 그 북스테우데의 음악 감상을 마치고 다시 살던 동네 쪽으로 내려와서 뮤일하우즈라는 도시의 교회의 오르가니스트가 됩니다. 그 동네에서 이제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낳게 됩니다. 바흐의 아이들 중에서 2명이 전부 음악가의 길을 가게 됩니다. 아버지를 닮아서 또. 네. 근데 저희에게는 좀 생소한 이름인데 앞서서 북스테우데라는 네네. 작곡가를 존경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 이런 마음도 들었던 게 일주일 걸리는 네, 거리를 걸어간다는 걸어서. 게 참 놀랍기도 하고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자면 바흐가 젊은 시절에 음악가로서의 직업은 교회 오르가니스트였다. 그러니까 네. 교회에서는 오르가니스트로 활동을 한 건데 네네. 그러면 교회 이외에서도 음악적인 활동들을 좀 해왔을까요? 네, 바흐는 이제 그 윌하우젠이라는 동네를 거쳐서 바이마르라는 동네로 가게 되는데요. 네. 여기서는 교회 오르가니스트가 아닌 요한 에른스트 3세 궁정의 음악가가 되어서 폭넓은 음악 작곡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바흐가 살았던 시대에는 음악가들이 집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집의 부가 얼만큼 부자냐 이거를 볼 때에는 이 집에 음악가가 몇 명이 고용되어 있느냐 그 수와 그다음에 내가 얼만큼 부자인가 이게 비례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부잣집에는 음악가들이 많이 고용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음악가들의 이제 그 생업의 수단이 되었던 거고요. 그 네. 부잣집에 고용이 되어 있는 것으로요. 그래서 부유층의 집에 속해 있는 음악가들은 주로 연회를 위한 음악들을 많이 연주했기 때문에 네. 바흐도 여기에서는 그동안 작곡해왔던 교회 오르간 작품이 아닌 협주곡이나 실내악과 같은 대중적인 음악을 많이 작곡하고 연주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쾌텐이라는 동네의 왕자 레오폴드가 바흐를 자신의 궁의 음악가로 모셔가게 되는데요. 네. 이 시기 역시 개인 궁정에서 일했기 때문에 교회 음악보다는 협주곡을 포함한 오케스트라 작품 및 현악기들을 위한 작품을 많이 작곡했습니다. 즉 바흐의 20대와 30대는 궁정 음악가로 살아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바흐가 20, 30대는 궁정의 음악가로 살아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럼 이 시기에 쓰인 작품을 감상을 할 때는 아무래도 궁정 음악가로서 살아가던 시절이니까 바로크 시대에 이제 궁정에서 울려 퍼졌을 음악이라는 걸 좀 네, 감안하면서 맞습니다. 네, 감상을 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오르가니스트에서 궁정 음악가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어떤 삶을 살게 되나요? 네, 바흐는 1723년, 즉 38세의 나이에 라이프치히에 위치한 토마스 교회의 음악 감독이 되어서 1750년 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 일을 하였습니다. 즉 다시 교회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그러네요. 바흐는 토마스 교회에 봉직하는 동안 라이프치히 지역 안에 있는 큰 교회들의 음악을 총괄하는 음악가가 됩니다.
교회 음악 감독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교회를 위한 오르간 작품이나 아니면 교회를 위한 성악 작품들이 많이 나왔고요. 네. 그의 기법이 완숙한 태였기 때문에 큰 음악들, 특히 마태순환곡이나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아와 같은 대작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라이프치히의 토마스 교회에 가면 바흐의 박물관, 바흐의 기념품 가게, 그리고 바흐의 동상들이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바흐는 동부 독일에서만 활동한 작곡가였습니다. 형에 의해서 보내진 르네부르크 그리고 북스테우데를 만나러 갔던 르벡을 제외하면 바흐는 자신의 동네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외국에 가본 적도 없고 당시에 국제적으로 유명한 사람은 더더욱 아니었죠. 바흐의 음악이 본격적으로 발굴되어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바흐가 죽은 지 200년이 지나서야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즉 다시 말해서 바흐는 자신의 동네에서 묵묵히 본인의 음악의 길을 걸어온 소박한 작곡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바흐의 삶을 들으면서 느꼈던 게 아무래도 당시 시대적 상황이 중세 시대라든지 종교 음악들이 좀 부각되고 중요한 시기다 보니까 뭔가 바흐가 활동했던 공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교회 오르가니스트, 궁정 음악가도 뭐 그렇고. 근데 궁금했던 게 바흐의 신앙심도 혹시 이런 음악에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바흐는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흐는 악보의 끝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즉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린다는 거를 꼭 사인하고 자기 사인하고 그래요? 같이 쓰기도 했고요. 실제적으로 바흐와 신학이라는 책이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책장을 보면 그 책이 자기의 책장에 꽂혀 있는 책들을 보면 이 사람이 뭐에 관심이 맞아요. 있는지를 맞습니다. 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바흐의 책장에 보니까 기독교적인 게 굉장히 많았고 신학적인 요소들이 많은 책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흐의 음악들을 또 분석해 보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음형의 십자가라든지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부활 이런 것들을 음악적으로 이렇게 넣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앙심이 깊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런 신앙적인 요소들도 많이 작품에 반영이 됐겠네요. 맞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요. 저희가 좀 일반적으로 상상했던 바흐,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삶과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네. 되게 화려하고 부유하고 유복한 네. 어린 시절을 보냈을 것만 같았는데 생각보다 어린 시절은 불우하고 외로운 시간들을 보낸 것 같고, 그리고 뭔가 또 워낙 유명하니까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활동도 했을 것 같은데 주로 한 곳에 좀 머물면서 그렇게 활동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또 뭔가 엄청 화려하진 않지만 그 자체로 깊이감 있고 뭔가 네, 무게감 있는 맞습니다. 음악들을 만든 작곡가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교수님, 네. 바흐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살펴봤는데 다음 시간의 주제는 뭘까요? 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유명한 사람 핸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바흐 그리고 또 핸델은 또 바흐와 다르게 어떤 삶을 살았을지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강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